3월 9일 미국 증시는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투매 현상을 보였죠. VIX 지수는 54.5, 54.5까지 다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인 60점 고점에 매우 근접했었고요. 미국채 금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0.3%대의 사상 최저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온 놈이 중국을 지나 미국 본토마저 흔들게 되면서 중국에서 온 놈으로 시작된 경기 둔화 우려가 통화정책과 정책 부양을 통해 만회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런 기대감마저 무력화시키면서 9일날 이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었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면서 과연 정말 절망적이기만 한 건지 한번 면밀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주제, 결국에 일이 터졌다. 이대로 금융위기로 직행하나? 오늘은 정말 이대로 침체로 직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회복을 그린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이 3종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9일 이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투매 양상을 보였고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던지는 장세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7% 급락을 면치 못했죠. 여기 S&P 500 차트를 보시면 이 상당한 폭으로 땅굴을 파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변동성 지수는 이 과거 금융위기 당시 60이었는데 50 넘어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뭐 공포의 최대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멘탈이 나간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번 기회로 영원히 나는 금융시장을 떠나겠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장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이 블랙 먼데이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블랙 먼데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1987년 10월 19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때 당시는 레이거노믹스의 가열에서 비롯된 주가 폭락과 이란과 미국의 갈등 등 이 몇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부담인 요소로는 일단 많이 올라간 미국 주가의 부담, 그리고 중국놈 사태, 최근에는 오펙과 러시아 간의 이 산유국들의 갈등, 뭐 이런 요인들이 불안으로 가세화되었다는 점이 일단 유사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블랙 먼데이 직후에도 미국은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등 레이건이 시행했던 이 긴축 정책을 포기하고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깨했고요. 미국은 이번에도 긴급 금리 인하, 레포 운용 규모 확대, 감세 정책 등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솔직히 저는 이 중국 놈은 이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피크를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앞으로 회복을 그려줄 것이라 보는데 유가 급락으로 인해 어딘가 이 내관이 터질까 이게 저는 좀 겁이 나고요. 그래서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 신용 위험이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신용 흐름을 알려주는 테드 스프레드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지표는 국제적인 단기 자금 시장의 여건을 가늠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인데 스프레드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내에 오일과 가스 산업의 투기 등급 부채 비중이 여타 산업보다 좀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될 경우 이 하이힐드 시장으로 점령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면 신용이 경색되고 어디 하나 내관이 터질 경우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투자 심리가 취약한 상황 속에서 시장을 경색시키는 것은 결국
구멍가게의 디폴트 하나라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제가 이 마이너스 값으로 뒤집어 놓은 것과 이 유가를 비교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유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유가가 하락하면 하이힐드 시장은 이 경색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가가 급락한 그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처음에는 이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 이 실물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고, 특히 중국발 수요 위축을 유발시키게 되고요. 이 2월 초부터 대략 이 3월 5일까지 54달러 부근에서 이 46달러로 하락한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실물 경기 위축을 반영시킨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 오펙의 감산 불발로 2차로 이렇게 급 하락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 또 하나는, 시장은 오펙과 러시아가 공조를 통해서 감산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와 다르게 러시아의 반대로 이는 무산이 되었고, 사우디가 다시 요것 봐라 이러면 나도 증산할래 이러면서 초과 공급 우려가 번지면서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고요. 뭐 물론 예측이지만 러시아와 이 사우디의 합의가 왜 불발이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미국과 이 중국의 이 협상 조건 중에 이 미국의 요건, 중국 너네 우리 원유 써라.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이 이 미국산 원유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엄청난 원유 소비국인 이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시키고, 이 상대적으로 이 러시아와 이 사우디의 원유 수입을 이렇게 줄이게 된다면 러시아와 사우디는 이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큰 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로 인해 그 전에 이 미국으로부터 이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이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서로 약점을 공격하고 협상 테이블에 좀 더 우위에 가고자 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우디는 4월부터 1200만 배럴을 증산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3월 30일 전까지 극적 합의가 도출될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트럼프도 충격을 받고 곧장 이 사우디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기존 감산안이 연장이 되어 나타난다면 유가와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으니까 저는 이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은 다시 말하면 말만 잘 풀리면 또 해결될 문제라 생각되고요. 이 중국에서 온 놈도 결국 이 중국에서 진정이 되고, 그 이후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탈리아, 미국도 결국 랠리를 이어가면서 진정세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 시기를 정확하게 점칠 수는 없습니다만, 진정된다면 이 충분히 원유 수요가 회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유가가 지속될수록 사우디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사우디는 특히 이 재정 적자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부담을 늘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에 추가 감산에 반대한 이유로 이 셰일 업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지금의 이 유가 수준은 러시아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텍사스 노스타고다에 대다수 포진된 이 셰일 업체들의 줄더산을 과연 지켜보고 있을까? 2018년 이때에도 유가 상승을 제어했듯이 사우디와 러시아를 압박하여 이 중동의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수단을 분명 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어느 정도만 추가 감산을 굳이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이 공조하는 모습만 보여도 유가는 급락전 수준으로 급하게 회복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인데, 연준은 일단 G7 국가들과 정책 공조를 하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3월 3일날 긴급 금리 인하를 시행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공포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놓긴 했지만 여전히 이 추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죠. 이 3월 17일 그리고 18일에는 최소 이 50bp 인하를 비롯해서 레포 단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뭐 무한정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이 감세 정책이 더욱 실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카드로 급여세 인하 카드를 내밀었죠.
이는 정부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원청 징수하는 세금인데 트럼프는 급여세 인하로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의도로 중국에서 온 놈을 극복하고 본인의 대선 레이스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겠죠. 아무튼 이번에는 이 민주당도 소비, 서비스업의 타격과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트럼프 정부는 온갖 감세 정책, 중산층 소득세 감면을 넘어서 기업 법인세 인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타격을 가장 크게 경험한 국가죠.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둘 다 이 강하게 시행을 할 겁니다. 통화정책은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금리를 상반기 중에 계속적으로 적극 인하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 재정정책 부분에서는 이미 이 중국은 부채가 많고 재정적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미국과 싸우면서 카드 소비를 좀 많이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내수 시장도 타격을 좀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 정책 카드를 좀 많이 써버린 게 문제이긴 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자동차세 인하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결국 이 자연스럽게 중국 놈이 완화해 준다면 별다른 조치가 없더라도 그동안 억눌린 이 방콕만 하던 몸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재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의 효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마무리되면 저절로 이 꽃 피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미 경기 침체가 되었다 안 되었다 유무를 떠나서 이미 이 시장은 그 공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표는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VIX 지수는 거의 08년 금융위기 다음으로 최대치인 이 50선을 넘어섰고요. 과거 이 시기에는 실제로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이 수준의 이 공포는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지금 와서 못 버티겠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공포가 만연한 건 사실인데 이런 하락률이 타당할 만큼 중국 놈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위력이 경제 지표로서 아직 제대로 검증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될 쯤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미 시장은 바닥을 그리고 회복을 할 것이라 보고요. 지금 시장은 가보지 않은 길, 제로금리와 그리고 유가, 상당한 폭의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결국 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기 체력이 낮다는 것이고 통화정책의 여력도 좁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에 100% 동의를 해요. 하지만 매번 금융시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왔고 금리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에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이런 걱정은 다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 그 전에 어디선가 내관이 터진다거나 침체로 직행은 하지 않아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굳이 귀한 시간 내셔서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